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느 고급 주택가. 높은 담벼락 너머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는 3층 대저택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고 때 묻은 점퍼, 한쪽 어깨가 내려앉은 비닐 가방, 길게 자란 백발 머리카락이 찬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구멍난 운동화, 그 틈으로 맨살이 드러나 있었지만 여인은 추운 줄도 모르는 듯 그저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또 뻗었다가 또 멈췄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떨리는 손가락이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남성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야 나. 너 엄마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없습니다. 찰칵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여인은 대문 앞에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닿는 순간 3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 저 대저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30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94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이름도 생소한 어느 소읍의 낡은 연립주택 2층. 방 2칸짜리 그 집에는 4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박성민.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을 다니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아이들의 도시락만큼은 꼭 직접 싸줬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나이 33, 아직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8살 박준호와 5살 박수진. 준호는 눈이 크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린 동생 수진의 손을 잡고 불 꺼진 방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파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울면 냉장고에서 식은 밥을 꺼내 숟가락으로 떠먹여줬습니다. 5살 수지는 아직 뭘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오빠 옆에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오빠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순자에게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이웃 도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남자였습니다. 번드르르한 말솜씨에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친 이순자의 귀에 그 남자의 말들은 달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처럼 예쁜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 나랑 가면 달라져. 다 잘 될 거야. 이순자는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집, 무뚝뚝한 남편, 어린 두 아이. 그것이 그녀에겐 행복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늦겨울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가려고 책가방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은 개어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립스틱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엄마 어딨어? 잠에서 막 깬 수진이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부름 갔나 봐. 기다려. 하지만 엄마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고 아버지 박성민은 이순자가
짐을 챙겨 나갔다는 사실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더니 담당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출이 아닐까요? 박성민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크고 거친 손이 바지춤을 쥐어짜며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또 참던 그 남자가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수진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8살짜리가 5살짜리 동생 앞에 수저를 놓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 아버지는 그 장면을 문틈으로 보다가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8살 준호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동생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30년 뒤 그 아이가 바로 인터폰 너머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엄마 없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순자가 떠난 그 집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채우고 있던 자리 아침 밥 짓는 소리, 설거지 물소리,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중얼거리던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진 침묵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집 안 어디서나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박성민은 그 이후로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 10마디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몸이 너무 고된 날에는 현관 앞에 앉아서 신발도 못 벗고 잠들어 있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면 소리나지 않게 살금살금 다가가 아버지의 신발을 벗겨드리고 무릎에 얇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수진 옆에 누웠습니다. 그 나이가 고작 9살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가난하고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박성민은 공장 일을 그만두고 작은 용달 트럭을 샀습니다. 좀 더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달은 넉넉했고 어떤 달은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떨어진 날이면 박성민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라면을 사다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 외상값이 쌓이면 창피한 듯 모자를 눌러쓰고 가게에 들어가 조용히 계산을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징징거림 한 번 없이. 중학생이 되자 준호는 스스로 과외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과외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학원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버스를 타고 사라지는 저녁이면 준호는 도서관에 남아 혼자 교과서를 폈습니다. 참고서를 살 돈이 없을 때는 도서관 책을 필사했습니다. 손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은 수진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빠,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할 거야? 피곤하지 않아? 준호는 잠시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트럭 오래 못 써. 언제 고장 날지 몰라.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이해했습니다. 오빠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트럭이 멈추기 전에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빠 모르게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박성민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병원비도 없다며 버텨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새벽 트럭을 몰다 과로로 인한 심장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응급실 복도에 서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무리한 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창백하게 내려오는 그 복도에서 17살 소녀는 처음으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게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눈을 닫고 병실 문을 열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 있어.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준호는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식당 서빙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마감 시간인 밤 10시까지 버티다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책을 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박준호,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능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그날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박성민은 그날만큼은 기어코 아들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흰쌀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박성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와. 준호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17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날 준호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뛰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버지의 낡은 용달 트럭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넓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소읍에서 올라온 준호에게 서울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웠고 캠퍼스의 규모는 그가 살던 동네 전체보다 컸습니다. 같은 과 동기들은 대부분 강남이나 분당 출신이었습니다. 브랜드 옷을 입고 최신 휴대폰을 쓰고 방학이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준호는 입학 첫날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도 전공 수업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학생으로 통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핵심만 찔렀습니다. 3학년 때 한 교수님이 준호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박준호 씨, 졸업하면 어디 갈 생각이에요? 대기업 공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아깝지 않아요?
자네 같은 사람이 남의 회사 다니는 게.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지금은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남의 회사라도 최고인 데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 생각이 맞아. 졸업 후 준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공채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습니다. 그 문을 뚫고 들어간 준호는 들어간 첫날부터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일을 잘하는지, 어떤 보고서가 윗사람의 눈을 잡는지, 어디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어디서 시간이 낭비되는지, 그리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입사 2년 차에 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4년 차에는 타 부서에서 먼저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6년 차에는 신사업 태스크포스에 발탁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 7년째 되던 해봄, 준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이 당황해서 붙잡았습니다. 박 과장, 지금 왜 이래요? 다음 달 승진 심사인데 차장 달고 나서 나가도 늦지 않잖아요.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워야 할 건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퇴직금과 그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종잣돈을 합쳐 작은 물류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직원 3명, 사무실은 지하 반지층, 창문으로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 괜찮겠어? 잘 다니던 회사를. 준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나 원래 잘 될 사람이야. 그 말이 허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그걸 알았습니다. 창업 3년 만에 직원이 40명이 되었습니다. 5년째에 매출 100억을 넘겼습니다. 8년째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이 강남에 사옥을 마련하고 아버지를 위해 조용한 주택가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박성민은 처음에 극구 사양했습니다. 이런 데 살면 내가 불편해. 그냥 전세라도 구해라.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좁은 데서 살았잖아. 이제는 넓은 데서 살아야지. 박성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준호의 내면 어딘가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방.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 자신도 열지 않으려 애쓰는 방. 그 방의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직원들이 술이 오르자 한 명씩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도시락을 어떻게 싸줬는지, 어머니가 수능날 새벽 기도를 얼마나 다녔는지. 준호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내내 술잔만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은 직원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머니는요? 어떤 분이에요? 찰나의 침묵.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마 아빠 다 하셨어요. 좌중이 웃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담배 한 개비를 물었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고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남산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5살 수진이 묻던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엄마 어딨어?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방의 자물쇠를 더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옥상 문을 열고 내려갔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투자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바쁘면 잊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준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바쁨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단단한 곳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는 아무런 예고 없이 왔습니다.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회의실에서 투자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수진 씨한테 전화 왔는데요. 급하다고 하셔서. 준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연결해줘요. 수화기 너머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숨을 고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나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지금 통화돼? 준호는 그제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그게 엄마 소식 들었어. 회의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조용했는데 준호의 귀가 갑자기 먹먹해진 것이었습니다. 오빠, 듣고 있어?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해. 수진이 처음 소식을 들은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고향 소읍에 아직 살고 있는 아버지 친구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순자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서울 어느 지하철역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더라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분명히 이순자였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이 많이 상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걸려고 했더니 도망가 버렸다고.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오빠,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소리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밥도 못 먹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게 뭔데?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어디서 뭘 먹고 있을까? 아픈 건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그 사람 걱정하지 마. 오빠, 우리 일이나 잘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그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투자자 보고서, 4분기 매출 분석, 내년 사업 계획. 그것들이 갑자기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오래된 서랍을 조금 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서랍을 눌러 닫았습니다. 세게, 단단하게, 그리고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결혼 후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수진을 밝고 상냥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도 닫힌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의 것과 같은 이름의 방. 수지는 오빠보다 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5살. 기억도 제대로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얼굴도 거의 기억나지 않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가슴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딸아이가 7살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케이크에 초를 꽂으면서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나도 7살 때 이런 케이크를 먹었을까?
그때 엄마는 어디 있었지? 아, 맞다. 그때 이미 없었구나. 수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이 신나서 박수를 치는 걸 바라보면서 그 웃음 뒤로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보고 싶은 걸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 열흘 후 수지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오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지하철역 근처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을지로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 폐지 더미가 쌓인 골목 어귀에서 수지는 1시간 넘게 서성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다 골목 안쪽 낡은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쪼그라든 어깨, 하얀 머리카락,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눈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늙은 얼굴인데 어딘가 아주 오래된 꿈속에서 본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외쳤습니다. 저 혹시 이순자 씨 아니세요? 노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쏟아지지 않으려고 이를 깨물었습니다. 노인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낮고 잠긴 떨리는 목소리로 가거라. 수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 1시간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반가워서인지 분해서인지 불쌍해서인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멈추고 나서 수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준호가 받았습니다. 왜?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빠 나 엄마 봤어. 이번에는 준호 쪽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나 엄마 봤어. 그 말이 전화기 너머로 들어온 순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오빠,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아무렇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조용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불 꺼진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도 생각을 막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8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 준호는 동생 수진을 재우다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그 발소리가 엄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박성민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을 참으면서 수진이 깰까봐 몸을 웅크리면서 그 기억이 30년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내어.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이불 속의 8살짜리가 다시 울기 시작할 것 같았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 12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수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빠 그게 어디 있냐고. 수진은 알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을지로 근처 쪽방촌에 있다는 것, 몸이 좋지 않다는 것, 병원을 가야 할 상태인데 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는 분이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때마다 도망가 버린다는 것. 준호는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냥 내버려둬. 오빠, 수진아.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게 뭔지 잊었어? 아빠가 혼자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었어? 나는 안 잊었어. 수진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도 안 잊었어, 오빠. 근데 뭐. 근데 나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호는 경기도 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꼭 들르는 편이었습니다. 박성민은 올해로 72이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준호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생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려는데 박성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다. 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박성민은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소식 말이다. 준호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동안 2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방안을 채웠습니다. 박성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미리 말 안 한 거지? 내가 힘들까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박성민이 낮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이었습니다. 박성민은 한동안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할 말 없다. 미운 것도 불쌍한 것도 다 식었어. 오래전에. 근데 준호야. 응. 그건 내 얘기고. 박성민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 눈치 볼 것 없어. 준호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읽으려 했습니다. 원망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무언가인지. 아버지의 눈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 때문에 평생 힘드셨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게 용서가 안 돼. 박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핸들을 잡고 짐을 나르고 2 아이를 키워낸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8살 때부터 늘 그래왔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오랫동안 신호등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만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아니, 망설임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이뤄온 여자였지만 이 한 번의 선택 앞에서만큼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찾아간다는 것, 버리고 떠난 자식을 30년 만에 이순자의 지난 30년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그해 그녀는 남자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말했던 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외식도 했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순자는 그 생활이 행복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믿으려 했습니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어김없이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눈이 크고 말이 없던 준호.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수진. 이순자는 그 얼굴들을 지우기 위해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자의 사업을 도왔고 밖을 돌아다녔고 잠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남자가 골아떨어진 옆에서 혼자 깨어 있을 때면 그 얼굴들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이다가 이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남자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빚이 쌓였고 사람들이 찾아왔고 남자는 점점 날이 서졌습니다. 이순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말로, 나중엔 손으로. 이순자는 맞았습니다. 맞으면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두고 온 아이들에게 이 꼴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결국 이순자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더 젊은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빚만 남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남자에게 맞으며 다친 갈비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숨을 깊게 쉬면 통증이 왔습니다. 위장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왜 서울이었을까요? 이순자 자신도 처음엔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을지로 쪽방 창문으로 서울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아이들 근처에 있고 싶었으니까, 감히 나타날 수는 없어도 같은 하늘 아래 있고 싶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순자는 폐지를 팔고 돌아오다 우연히 인터넷 카페 화면에서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코스닥 상장. 사진 속 준호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그 화면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크고 말이 없던 8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카페 주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눈이 좀 나빠서. 그날부터 이순자는 준호의 회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찾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알고 나니 가고 싶어졌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 달을 망설였습니다.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암 초기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순자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한 번도 사과를 못하는구나. 그것만이 걸렸습니다. 용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봐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11월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낡은 점퍼를 입고 준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주소를 수소문에 알아낸 강남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환한 불빛, 잘 가꿔진 나무들. 인터폰 앞에서 손을 뻗었다가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 사이로 발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이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처음 듣는 어른의 목소리인데 그 안에 8살 준호가 있었습니다. 나야 나. 너 엄마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자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엄마 없습니다. 찰칵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순자의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소리가 담벼락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찬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폰을 끄는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이미 화면이 꺼진 대문 앞 CCTV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검은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폰 버튼 위에 얹어놓은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준호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어두워도 완전히 어둡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건물들의 불빛이 하늘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등이, 낡은 점퍼가, 구멍 난 운동화가, CCTV 화면은 흑백이었습니다.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없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새벽 어둠 속에서 되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건드리고 나니 아직 딱지가 앉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미팅을 소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한 지 5년이 된 비서 김지영 씨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오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보고를 하면 듣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김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 보이셔서. 준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잠을 좀 못 잤어요. 그게 그날 준호가 한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 그 사람 다시 찾아갔어. 준호는 문자를 읽고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수진의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병원을 가야 한대. 위암이래. 초기라고 하는데 수술 안 하면 번진대. 근데 돈이 없고 아무도 없어.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준호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위암. 그 단어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맘대로 해. 답장을 보내고 나서 준호는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오빠의 답장을 받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을지로 골목에서 그 여인의 등을 처음 봤을 때부터 수지는 다시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못하게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얼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이순자가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오다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멈췄습니다. 또 돌아서려 했습니다. 수진이 빠르게 걸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순자는 수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뺨이 꺼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약간씩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어딘가 아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거라. 볼낯이 없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이순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알아. 저 기억해요? 5살이었지. 머리카락이 짧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닦으려 했는데 자꾸 나왔습니다. 왜 우냐?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울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울죠. 수진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슬프니까. 이순자는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날 수진은 이순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차 안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병원 다녀왔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이야. 알았어. 오빠. 왜?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빠는 오빠 마음 가는 대로 해. 나도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은 게 아니야. 근데 있잖아, 오빠. 나 오늘 그 사람 눈 봤는데 오빠 눈이랑 똑같이 생겼더라.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싶었어. 끊을게. 그날 밤 준호는 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낡은 종이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아이는 눈이 크고 오른쪽 아이는 머리카락이 짧았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여자의 얼굴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에 도로 넣었습니다.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놓은 채 준호는 서재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았습니다.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단단한 벽에 실금이 가득, 소리도 없이, 갑자기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30년 동안 잠가두었던 그 방의 자물쇠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날 아침이었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언제나처럼 희고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휠체어 바퀴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 수지는 수술 대기실 앞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의 수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을 쓰면서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수진.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순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따지는 게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 위에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는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준호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라. 이 얼굴 보여주기 싫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오빠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순자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지 말라는 말이 가장 오고 싶다는 말일 때가 있다는 것을. 수진은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오빠, 지금 수술 들어갔어. 강남 성모병원 4층 대기실이야. 오빠가 결정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맑은 햇살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햇살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그 아침 일찍 눈이 떴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 5시에 눈을 뜨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비싼 집의 높은 천장이었습니다. 수진의 문자가 온 건 7시였습니다. 준호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4층 대기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냥 셔츠 단추를 하나 열었습니다. 차키를 들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건 8시 반이었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끈 채로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준호에게 이 아침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머리로는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식보다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만들어낸 결과를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4층 대기실 복도. 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단단하게 무언가를 참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수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남매는 나란히 앉아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왔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왔어, 오빠. 준호는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두 손을 모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턱이 약간 당겨져 있었습니다. 눈이 약간 붉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초기라 절제 범위가 크지 않았어요. 회복실로 옮기면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수진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들어가. 오빠.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복실 문을 밀었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 이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코에 산소 호흡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 섰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엄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고 생기 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름지고 깎이고 많이 낡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반쯤 열렸습니다. 흐릿하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순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움직이는 입술이었는데 그 두 글자가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이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하려 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덜 풀린 탓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준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순자의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까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살아야 해. 이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했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눈을 넘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8살 때 이불 속에서 참던 그 아이가 드디어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만 떨리게 30년 만에 복도에서 기다리던 수지는 회복실 문이 닫힌 채로 오래 열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을 바라보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햇살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햇살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 됐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잘 됐다고. 인생에서 어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30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살아온 자신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그날 엄마를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이불 속의 8살짜리 아이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돼. 라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